한결의 책방송 해시태그 책 새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는 그 컨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다룰 책은 범죄특설의 계보학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지으신 계정민 계명대 교수님을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문가를 또 한번 부셨습니다. 그 미스테리아라는 그 미스테리 관련 문학 등을 다루는 격월간지죠. 이 잡지 편집장을 맡고 계신 김용훈 편집장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개알 김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그 시청자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타이틀 자체에서 범죄 소설의 계보학이라는 데서 이제 드러내듯이 영미권에서 범죄 소설이 19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초반까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됐고 또 어떤 식의 변화를 거치고 또 혹은 뭐 충돌하고 대립했으면 그 양상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일종의 따라가면서 그 전개 양상을 다룬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부제를 탐정은 왜 귀족적인 백인 남성인가라고 해놨지만 1830년대에 등장했던 뉴게이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1920년대 미국에 등장한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어떤 식으로 발생했고 전개되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그 저도 좀 이게 이 장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 이 소설 그 책 제목은 이제 범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범죄 소설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도 있잖아요. 추리 소설이라는 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 장르적으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지 김용훈 편집장님께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뭐 평자들마다 뭐 좀 얘기는 분분할 텐데요. 근데 제가 그냥 좀 약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도 용어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도 하고, 뭐 디텍티브 픽션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정말 크라임 노블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용어들을 좀 이렇게 크게 가리지 않고 좀 섞어 쓰는 편인데, 약간 구분을 꼭 지어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통칭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에거서 크리스티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수께끼 풀이가 중심에 놓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탐정이 도착을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들, 그러니까 과거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단서를 끌어내어서 범인을 잡아낸다. 이제 이 구성을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통칭 뭐 탐정 소설, 추리 소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뭐 스릴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구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일종의 좀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뭔가가 닥쳤다 나한테. 그래서 쫓기게 됐다. 그런데 이 내가 좀 쫓기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탐정 노릇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건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과업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을 벗고 뭐 새로운 범인을 잡아낸다 할지, 뭐 아니면 뭐 자기 뭐 가족을 죽인 누군가를 잡아낸다 할지, 뭐 이제 이런 식에 해서 약간 앞으로 달려나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리소설은 뒤로 계속 과거로 파고들면서 과거에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친다면은, 이제 스릴러 같은 경우는 계속 약간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미래 시점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이제 과거의 사건들을 풀면서 미래에 일어날 무언가를 뭐 차단한다 할지, 그러니까 더 나쁜 짓을 저지를 이제 그 진범을 잡아낸다 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범죄 소설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 사실은 좀 굉장히 커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좀 통칭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수께끼 풀이로서의 추리 소설만이 아니라 이렇게 범인이 잡혀서 처벌받는다 이런 결말로 끝나지 않더라도 그 범죄가 이 소설의 플롯에서 굉장히 큰 핵심이 되고, 주인공에게서 그런 범죄라던가 죽음, 뭐 살인 이런 게 빠진다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이제 그 정도로 딱 중심에 놓이는 소설들을 좀 통칭을 해서 범죄 소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포함시킬 수 있는 작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뭐 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뭐 그 책 내용을 아주 더 좀 브리핑을 하자면 그 1830년대 이제 영국에서 등장한 뉴게이트 소설이라는 어떤 범죄 소설의 좀 원형이 되는 그런 장르가 있고 그것이 그 추리 소설로 좀 이어지고 또 추리 소설이 나중에 이제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로 이어진다 이런 큰 틀을 좀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보니까 이제 서문에서 또 말씀을 하셨고 이 책 구성도 일단 8가지 질문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의 순서 자체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 소설의 계보학, 범죄 소설의 계보학을 따라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질문들을 그냥 쭉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해가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얘기를 풀어갈 때.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범죄 소설의 저항은 어떻게 상품이 되는가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뉴게이트 소설이라는 거에 그 어떤 뭐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뉴게이트 소설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어떤 미스테리로서의 범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범죄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 소설에서의 미스테리라는 건 사실은 범죄자가 누구인지 그게 이제 그걸 밝히기 위한 주로 이제 수사의 주체가 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종류가 대부분인데 뉴게이트 소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초의 뉴게이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클리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 타이틀 자체가 범인의 이름이거든요. 폴 클리포드.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지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흔히 생각하는 범죄 소설에서 범죄는 미스테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왜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건 과연 정의로운지 공정한지를 묻는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뒤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장르인데요. 뉴게이트 소설이 주장했던 거는 그 범죄를 규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는 사법제도라는 거, 법률이라는 게 이건 전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건 지배계급의 어떤 이해에 복무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런 그 불공정한 어떤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 범죄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하류 계급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다라는 상당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유포하고 또 실제로 이 뉴게이트 소설을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형법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수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률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형에 해당하는 죄목도 뭐 아주 극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뉴게이트 소설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범죄 소설이라고 우리가 범죄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때 연상하는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잘은 몰랐습니다만 책 보니까 말 한 필 훔친 게 바로 사형당할 정도의 그 정도로 이제 당시 영국 형법이라는 게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뉴게이트 소설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도전 뭐 이런 차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사회문제 소설이라고 이렇게 명명되던 그런 소설들이 드러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 더 낫게 만들자라는 정도라면은 뉴게이트 소설은 그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어떤 우리 사회를 그 어떤 지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이걸 뒤집자라는 시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1830년대 혹은 40년대 초반까지도 그 당시 저널에서 리뷰가 끊임없이 쏟아질 정도로 굉장히 그 중심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소설 장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단순히 영국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럽, 특히 독일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시차 거의 없이 이제 번역판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당대 독일이나 불란서 작가보다도 더 많이 판매되고 논의될 정도로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운 장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주목했던 거는 이렇게 뜨거운 장르가
대중적인 인기의 정점 혹은 어떤 비평적인 주목의 정점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순식간에 몰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단순히 이거는 일종의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겠네요.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범죄 소설의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랑 너무 다른 얘기들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거의 20세기 한 중반쯤에나 나올 법한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가 이미 이제 그 시기에 1800년대 중반에 나왔었다는 거에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이런 그 소설의 인기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됐었다면은 또 추리소설의 그러니까 이제 코난 도일이라는 어쨌건 이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등장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좀 되게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좀 그 추리소설의 지형도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좀 지속이 됐. 예, 지속이 됐다고 굉장히 하면. 많이 달라졌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정이라는, 그러니까 셜록 홈즈라는 탐정이 이제 물론 정말 어떤 불세출의 캐릭터인데 그 홈즈에 뭔가 대항할 만한 존재들이 더 등장을 빨리 했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범죄자 캐릭터가. 예. 굉장히 아이 그 뭐랄까 저도 잘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겠구나라고 지금 김영원 선생님 말씀 듣고서 끄떡여지는 게 사실은 폴 클리포드도 그렇고 잭 셰퍼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루크드의 터핀 같은 캐릭터는 그 셜록 홈즈의 원형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계급적인 출신은 다른데 문화 자본도 그렇고 육체 자본도 그렇고 그들이 어떤 당대 어떤 그 동물학이라든지 식물학에 대한 어떤 그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탈출하는 데 이용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셜록이라든지 추리 소설의 남성 캐릭터가 만약 계속 지속이 됐더라면 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추리 소설의 전형적인 탐정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원형을 제시했다고도 할 수 있는 범죄자로서 계급적인 어떤 계급하고는 지형은 다르지만 계급은 정반대지만 나머지는 거의 상당히 흡사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데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인 범죄 소설의 질병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거랑 연결이 될 텐데 이게 그니까 뭐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인가요? 그 인기 뉴게이트 인기가?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권력의 개입이 없었던 기간이 10년이죠. 10년 정도. 그러니까 1840년대라는 그 시대가 영국에서는 아마 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는 식의 위기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거든요. 근데 노동자 계급은 아직 대부분이 문맹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뉴게이트의 이 텍스트를 읽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연극 공연으로 또 연극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뮤지컬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계급적인 컬트 현상이 돼요. 그러니까 관객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밖에서 시위할 때도 여기서 나왔던 노래를 부르게 되고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급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게 될 수 있다,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거든요. 첫 번째로 당시 사실은 뭐 드룰레인 같은 최고의 극단에서도 주수입원이었던 이 뉴게이트 소설의 연극 공연을 금지시켜요. 모든 극장에서 금지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종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류 계급 남성이 귀족 계급을 살해한 그 사건을 만들면서 살해하게 된 이유가 뉴게이트 소설을 보고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의식화돼서 죽였다. 뭐 출판도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게 텍스트별로 금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단에서도 당시엔 클럽이 굉장히 중요한 문단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클럽에서 뉴게이트 소설가들이 이제 그 클럽 멤버십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가입하는 거를 거부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뭐 2중, 3중으로 하면서 그 이후에 사실 뭐 출판이 안 되고 또 노동계급들을 위한 연극 공연이 안 되고 작가는 작가대로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어떤 그 손상을 입으니까 결국 이 장르 자체가 정체되다가 무너져 버리죠. 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범죄 소설의 질병은 어떻게 치유되는가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권력이라는 정부 권력의 개입으로만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그 안티 뉴게이트 소설로 다루고 있는 디킨스라든지 패커리가 이 두 작가뿐만 아닙니다. 여러 작가들이 개입을 했는데 대표적이어서 두 작가를 언급을 했는데 이들은 반 뉴게이트 소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디하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안에서 다루는 게 가장 유명한 뉴게이 소설의 등장인물이라든지 사건들을 패러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문학을 통해서 이 잘못된 범죄라는 질병, 뉴게이 소설 질병 치유하겠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올리버 트위스트에 드러난 어떤 추리 소설적인 기법이라든지 어떤 그 범죄자의 목소리를 이렇게 그 범죄나 범죄자를 미스터리를 처리하고 텍스트 안에서 묻어버린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184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어떤 권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좀 특이한 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이 이렇게 풀이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인 것만 알고 있었지. 이게 이제 게이트 소설에 대한 어떤 대항 차원에서 나왔다거나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추리 소설의 어떤 좀 원초적인 부분들을 제시했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추리 소설이 이게 뉴게이 소설하고 다르게 이제 했던 게 이제 범죄자의 발언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탐정에 의해서 범죄가 다 밝혀질 때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그 어떤 독자가 범죄자와의 연대감이 형성될 그럴 찬스는 없는. 예. 근데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후반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부는 뉴게이 소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요. 뒤에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추리 소설의 일종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그 원형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구나. 서막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뉴게이 소설이 범죄를 이제 뭐 저쪽에 기득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화하고 뭐 이렇게 장려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거의 멋진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다면 올리버 트위스트에서는 그것이 어쨌든 범죄일 뿐이고 그리고 이 범죄자에게 어떤 발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어떤 미스터리적인 장치를 이제 뭐 도입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데커리 캐서린 같은 경우는 여성 범죄자를 그러니까 어떤 선함이라든지 어떤 그 좋은 품성이라고는 선천적으로 하나도 없는 여성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바로 범죄는 이건 선천적인 거지. 범죄성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게 아니고 구성되는 게 개인의 아니다. 어떤 선천적인 것이다. 예. 그러면 이렇게 등장한 어떤 미스터리, 그러니까 추리 소설,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범죄가 벌어졌을 때 탐정이 딱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는 귀족적인 백인 남성 뭐 이런 캐릭터가 있고 그런 탐정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서 어떤 남성성을 획득해 나가는 뭐 이런 게 좀 추리 소설의 서사로 이제 굳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책의 부제로 썼던 왜 귀족적인 백인 남성이 탐정이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은 저는 뉴게이트라는 이전 시대의 이전의 범죄 소설하고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좀 더 강조한 건데, 그러니까 계급에 있어서는 어떤 상류 계급 출신, 그러니까 뭐 혹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몰락했더라도 어쨌든 출신 배경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백인이고, 그 다음에 또 남성인. 이게 어떤 추리 소설이 드러내려고 하고 혹은 지탱하려고 하고 특별히 이제 뉴게이 소설하고 비교해서 계급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추리 소설은 가장 남성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썼지만 어떤 이상적인 남성성을 전시하는 갤러리로도 볼 수 있는 게 추리 소설이니까, 특히 이제 홈즈나 듀팽이나 이런 탐정들이 등장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딱 추리 소설하면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프로토타입처럼 된 건데, 탐정하면 이 백인 귀족 남성, 귀족적인 남성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이게 좀 규정성이 컸던 거잖아요, 한때는. 이 시기에 어떤 그 셜록 홈즈로 대변되는 남성 탐정이 보여줬던 그 어떤 강렬함 같은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머릿말에서도 썼지만 이게 추리 소설이 절대 홀대받거나 문학적으로 아래다 놔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게 윌키 칼린스 소설을 통해서거든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워먼 인 화이트라는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동시대의 어떤 그 빅토리아 시대의 그 다른 소설을 쓰는 작가들하고 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문학적인 내재적인 조건을 텍스트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뛰어난데 이런 소설까지도 이제 뭐 추리나 범죄라는 것 때문에 그 윌키 콜린스의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를 받은 그거 보고 이건 곤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콜린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여성 탐정 소설의 어떤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최초인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여성에게 강요되던 젠더 틀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뭐 자신은 여성이면 이런 걸 할 줄 알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남성적인 측면에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결혼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이건 다른 한 20년 후에 등장하는 여성 탐정 추리 소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이제 타협인데 컬린스 같은 어떤 선구자도 메리언이라는 여성 탐정의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를 코스염이 나고 그다음에 뭐 피부 색깔도 그렇고 당시에 그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아름다운 여인하고는 극단적으로 다른 그 나레이터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꿈에 나타나면 악몽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외모를 지닌 여성으로 처리해보고 그래요. 이게 여성 탐정 추리 소설에서도 여성 탐정은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남성으로 성별화되는 범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혹은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전복적인 수준을 그러니까 젠더 틀을 완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이나 타협으로서 어떤 걸 내세우냐면 이 사람은 여자지만 외모를 봐라. 비록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흔드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 혹은 뭐 외모가 굉장히 아름답거나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젠더 틀에 맞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가정에 복귀하기를 꿈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끊임없이 비하하는 이런 식의 젠더 이데올로기와의 어떤 협상이나 타협을 이런 식의 재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벌써 위클 콜린스 소설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이 협상과 타협이라는 게 사실 이 책의 중심 주제인 거잖아요. 넣고 싶은 것들을 넣기 위해서 이건 내주고 이거는 취하고 뭐 이런 전략들이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계보학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 19세기 영국에서의 그런 여성 탐정, 그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성 탐정을 재현을 할 때 그 당시에 실제 여성들의 위치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탐정을 내세우더라도 정말 저는 거기서 상상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은 다 집안의 천사들이 돼야만 했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순수 문학을 썼던 여자 작가들조차 영문학계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뭐 제인 오스틴 소설을 폄하할 때도 항상 그거 맨날 이렇게 뭐 그 남녀 연애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뭐 가족 내에서만 이러는데 그 얘기가 그 비판의 잣대는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여자들의 어떤 그 처한 삶의 테두리가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픽션으로 옮겨올 때 겪는 작가들 본인조차도 겪는 어떤 상상력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와서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계라고 느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위치가 그 이후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바뀌어 오고 이제 여자들도 계속 싸우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자다움에 대한 무언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강고한 관념은 분명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내는 작가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모 인기 작가 소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 나오는 모든 여자들이 정말 수십 편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모든 여자들이 다 어디서 도대체 이런 여자를 진짜,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항상 막 너무나 아픈 일을 겪었지만 너무 여리여리하고 막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이렇게 무슨 달처럼 여기면서 이 여자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목숨을 버려서 이 여자를 지켜줄 거야 해서
막 남자는 여자의 목숨을 버리고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거. 그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여신 숭배하듯이 하면서 오히려 그 자기 작품 내에서 그 여자의 역할을 정말 깎아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편견들이 지금까지도 대중문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계속 좀 지적을 하고 좀 같이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영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일본 추리 소설은 별로 안 낸다는 그때 가장 큰 이유가 여성 캐릭터들을 등장해서 읽다 보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추리 소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뉴게이트에 대한 안티로서 약간 체제 수능적인 이런 얘기, 체제 수능적으로 나온 소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과 타협이 계속 있었고 그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떤 예외적인 여성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여성을 뭐 이 수사의 주체나 이런 걸로 이제 세운다거나 뭐 노처녀의 어떤 캐릭터로 좀 안전지대로 이제 빼버리긴 했지만 어떤 여성을 계속 등장시키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이 체제 수능적인 이 전체 성격 중에서도 말씀하신 어떤 협상과 타협의 어떤 지점으로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어떤 추리 소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김 선생님 제인 오스틴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문학 자체 내 그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게 여성한테는 굉장히 뭐 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강고한 어떤 지배 체제의 균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들어가려는 시도를 여성 탐정 추리 소설이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안전장치를 내고 협상 이렇게도 나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제스처를 끊임없이 보여줬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 하드보일드 추리소설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맥락은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에 대해서는 추리소설의 어떤 또 한계를 또 깨고 다시 좀 전복적인 체제에 반하는 이런 성격들을 좀 부여받은 추리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 스스로의 자괴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열어주겠다라는 태도 같은 게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많은 게 하드보일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60년대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최소한 그 2차 대전 이전에 등장한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은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이제 사법기관 혹은 경찰, 심한 경우에 이제 군대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 권력 이런 식의 어떤 카르텔을 통해 가지고 무소불위의 어떤 그 지배력을 발휘하던 1920년대의 그 미국의 지배 계급이야말로 이들이야말로 범죄 집단이라는 굉장히 어떤 급진적인 그 뉴게이트하고 견주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굉장히 센 상상력을 드러내는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범죄,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은 보면은 이 팜파탈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은 계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뉴게이트한테서 뒤지지 않는 굉장히 전위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젠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저열한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 팜파탈이 물론 이제 어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당대의 어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게 60년대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용한다라든지 혹은 젠더에 있어서도 자신의 욕구나 욕망이나 의견 같은 걸 뭐 전혀 주저함 없이 이런 측면에서 어떤 해방된 여성의 이런 측면도 있지만 더더욱 부각되는 거는 이들이 어떤 자본가 계급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 마돈나 이렇게 화보집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 성적으로 외설 다 찍게 하면서도 절대 못 찍게 막았던 게 머다나가 기획 회의하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인 사진 들어가는 건 자유롭게 쓰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기획 회의를 한다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혹은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어떤 주도자로서 이런 측면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한 거가 연상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팜파탈이라는 여성들이 물론 성적인 이미지로도 등장을 하지만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한 뭐 서류 같은 게 쌓여 있는데 최초에 등장을 한다든지 증권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물질적인 탐욕도 그렇고 물질의 욕망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들이 하는 그 모든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자본을 증식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자본가 계급을 연상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이 어떤 당대 대중의 자본가 계급에 대한 적개심을 팜파탈한테 이렇게 투사한 거죠. 투사하고 처벌도 이쪽으로 처벌을 하는 굉장히 저열한 타협의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외로 어떤 작가들이 자괴감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하드보일드는 굉장히 좀 팬들이 많은 장르 아닙니까 그래도? 사실은 이제 지금에 와서 쓰이는 이제 현대적인 범죄 소설들은 이제는 이제 그런 좀 20세기 초의 추리 소설보다는 정말 하드보일드의 그 계열에 속한 작품들이 이제 정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추리 소설과 다른 어떤 미스터리로서의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이 탐정에 등장해서 뭐 과거를 이렇게 되짚는 식의 구성이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데 처해서 계속 이제 뭐 나아가는 이런 진행 구성은 하드보일드의 어떤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드보일드는 일단 탐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추리 방식이 다르죠. 똑같은 탐정이라도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셜록 홈즈부터 그런 뭐 에르큘 포아로 이제 이런 유명한 탐정들은 이제 물론 굉장히 부지런히 탐문을 다니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최후의 이제 고뇌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이제 자신이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 알았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모두를 모아놓고 이제 범인은 누구 이제 밝히는 이제 딱 그 구성인 건데 하드보일드에서는 이제 탐정이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되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대도시가 그 이제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LA라던가 이제 뉴욕 같은데 이미 20세기로 넘어온 시점에서의 LA나 뉴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런던보다는 더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넓고 굉장히 복잡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이런 상류층에 속하는 탐정이 이제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누구나에게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정은 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잣집 저택도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완전 슬럼가에 뭐 마약 중독자도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계층을 만나고 온갖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같이 막 그런 막 합리적인 추리 막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그리고 죄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이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이 모든 거짓말을 해치고 나아가서 이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혹을 던지면서 겨우 범인을 잡아가는 좀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탐정의 변화가 이 소설 그러니까 하드보일드라는 이제 정말 서브 장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장르를 완전히 그 전 세대의 추리 소설과는 정말 단절시키다시피 하면서 아주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냈었고 그것이 이제 현대 독자들에게는 더 자연스럽고 더 현실적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류 하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소설들이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훨씬 절박한 어떤 상황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드보일드 소설에 나오는 탐정의 처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문제를 결국은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적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집단이거나 아니면 뭐 계급 전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절박한 어떤 이미지 이런 걸 좀 있거든요. 하드보일드 소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리 소설하고 그 등장하는 귀족적인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라는 것만 공통점이 있는 거지. 계급적으로는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은 굉장히 절박한데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비를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적인 백인 남성처럼 어떤 그 취미로서 혹은 지적인 게임으로서 그게 참여, 그건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이게 자기의 직업이고. 자신은 노동자고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은 추리 소설과 같은 낙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뭐랄까요, 가장 비관적인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뉴게이트 소설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소설을 쓰고 이건 꼭 뉴게이트 소설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작가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내가 글을 씀으로써 세상은 바뀐다라는 어떤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그 질문지에 나왔던 한국의 80년대 민중문학하고 어떤 혁명적인 낙관주의가 있거든요. 네. 벽초 홍명희의 그 인격정에 나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민중적인 정서, 흥 같은 것도 드러나는 그런 게 있고 추리 소설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다시 사회 질서를 범죄를 처벌해서 잡으면은 모든 건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다시 복구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낙관주의가 있죠. 전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 같은 경우는 이미 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거대하게 구조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라든지 경찰이나 군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계급 출신 남성이 아무리 얻어맞고 분투하고 몸으로 가가지고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뭐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그 피해 수학이라는 기념비적인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더럽혀진 장미 꽃밭처럼 됐는데 이제 또 이 장미 꽃밭은 이제 다시 더럽혀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세희 선생이 쓴 그 뭐라 그러죠? 침묵의 뿌리라는 사진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80년대가 시작될 때에 대해서 아주 짧은 이렇게 에피그램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새롭게 80년대가 시작되고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거를 한 줄로 줄이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우리가 죄를 지을 차례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관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좀 궁금한 부분인데 아까 60년대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책을 읽고 나면 어쨌든 그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저 초기 이작들을 쭉 얘기하고 끝나기 때문에 사실 그 뒤쪽 얘기들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런 범죄 소설들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굉장히 현실 밀착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현실이 바뀌어가면서 범죄 소설들도 계속 변화를 해 나가고 있고 6,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대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냉전의 긴장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강했을 시절이니까 그런 영미권에서 이제 주로 좀 스파이 소설들, 그러니까 냉전을 배경으로 한 어떤 국제적 음모를 다룬 소설들도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정말 이제 편안한 탐정물로는 도저히 현실의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런 현실의 긴장감을 이제 소설로 끌고 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고요. 이제 그런 50년대부터는 이제 그런 경찰들,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실 경찰의 어떤 그 능력이 좀 되게 시원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좀, 의심받지 않습니까? 좀, 예, 경찰의 능력을? 행정도 좀 별로고 이렇게 뭔가 좀 조직도 좀 어설프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20세기 중반 넘어오면서 이제 어쨌건 경찰이라는 조직이 갖는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이제 뭐 좀 뭐 마땅한 뭐 존중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경찰들 형사 그러니까 이제 직업 형사들이 이제 탐정 역할을 하는 작품들이 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80년대 접어들어서면은 이제 그때부터 미국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여성 탐정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게 80년대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다룬 뭐 그런 에세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추리소설들이 지겨워지고 있을 때 이 여자 작가들이 이 여자 탐정들을 등장시키고 뭐 세러 페러치키 같은 작가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바꿔버렸다 또 한 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밌어졌다. 이제 남자 탐정이 아닌 여자 탐정이 어떤 식으로 LA의 그 한복판에서 사건을 해결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에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21세기의 조류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를 찾아줘라는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이 나오면서 완전 유행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추리소설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 여자 화자를 등장시킬 때 여자 작가들은 예전과 어떤 식으로 다르게 쓰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도메스틱 스릴러도 굉장히 중요한 한 서브 장르로 된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사회랑 같이 변화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교수님은 최근 소설들도 좀 보십니까?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그 유연산이라는 작가.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겨레에서 한겨레 기자 그래서 출신이십니다. 근무 끝난 다음에 근처에 카페에서 소설 썼다라고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특히 첫 번째 소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아마 지존파였고 세 번째가 중국 동포 조직 폭력 얘기 쓴 건데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굉장히 좀 세련돼지는데 처음에 그 센 느낌, 어떤 그 확 다가오는 그 느낌이 없어진 게 좀 아쉽고 그 정유정 작가 댐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7년의 밤. 그것 굉장히 잘 읽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읽고 있는데 요번에 종의 기원까지 읽고 나서 받은 느낌은 이 작가는 정말 어떤 그 젠더적인 감수성 같은 걸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구석이 보이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나. 근데 이거는 살리면은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범죄 소설 중에선 오래된 소설이 남다지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님이 쓰신 지구인.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왜냐하면 제가 10대 때 읽었기 때문에 그때 강렬함 같은 게 남아 있고 다만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읽다가 나중에 두 권으로 나온 거 봤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한 권을 더 쓰셨으면 최인호 작가님 특유의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재기라든지 어떤 전성기 때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런 소재의 소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깝긴 한데 6.25 직후의 어떤 그 청소년들의 황폐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북파부대 출신의 어떤 황폐함, 뭐 공마단,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 뉴게이트 소설하고 하드볼드 추리 소설의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마무리가 너무 일찍 됐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최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다시 읽어봤는데도 좋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출연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예, 뭐 저도 선생님께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왔었고 책에 없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보람차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이런 식의 조명을 많이 받았던 거는 옛날에 어릴 때 성극할 때 그거 말고는 꽤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TV 녹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제가 제 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점들이나 또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김영우 편집장이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보충해 주셔서
저도 와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 굉장히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얘기가 책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이 있어서 가능한 얘기였고요.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